안녕하세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참 많다고 하지만 저에게도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 40대 후반 여성이에요. 남편과 전 결혼 전부터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전 다방면에서 똑부러졌죠. 시집을 갈 때도 지금 남편이 능력적으로 많이 빛을 발하진 않았지만 언젠간 꼭 빛을 발할 거라는 생각에 선택한 남자였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 많이 사랑했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였죠.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영 실속 없어 보이는 게 엄마는 반대야. 네가 좋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결혼은 신중해야 해. 저 사람 인품만 보고 결정한 거야. 엄마 걱정 마. 내가 잘할게. 그리고 난 내 선택을 믿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착하기만 하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야. 남자가 그래도 줏대도 있고 좀 리더십도 있어야 하는데 딱 봐도 모자라잖아.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난 착한 게 제일 중요해. 사람이 선해야지 악하면 되겠어? 두고 봐. 나 정말 잘 살 거니까. 정말 착하기만 한 사람이었죠. 착한 게 좋아서 선택했지만 너무 착하기만 해서 조금 속상한 부분도 많았어요. 남들 부탁은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이 부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참 많이도 싸웠어요. 아니, 제가 많이 화를 냈죠. 아니, 당신이 동수 씨 카드값을 왜 내주냐고. 당신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 내가 진짜 못 살아, 정말. 아, 미안해. 동수가 이번에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 이사도 가야 하고 애들도 있는데 연체되면 안 된다고 하길래 그랬어. 당신 눈엔 동수 씨만 불쌍하고 우리는 안 불쌍해? 우리도 이번 달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건 착한 게 아니라 호구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 다음 달에 금방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 동수가 돈 떼먹고 그럴 애는 아니잖아. 안 그래? 남편은 이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순박하기도 했고 정말 본인에게 아무도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남들의 말을 잘 믿더라고요. 처음엔 화만 냈던 저도 이젠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의 모든 것을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저에게 모든 경제권을 일임하고 저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삶이 되었죠. 오히려 남편 수중에 돈이 안 들어가니 남들에게 꺼줄 돈도 없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화낼 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 친구들 부부 모임이 있었죠. 아니, 정석이 너 오랜만이다. 매번 마누라한테 잡혀 살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오늘은 재수 씨랑 같이 나오니까 나을 수 있었나 봐. 에이, 재수 씨, 정석이 좀 풀어주세요. 너무 잡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주 만나야 하는데. 어머,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 만나는 건 자유인데 왜 그랬어? 남들이 오해하겠다. 그런 거 아니니까 자주 만나세요. 아, 요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랬지. 이제 자주 나올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술이나 마시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남편의 친구들은 술이 하나둘 취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약간 남편을 시종 부리듯 부리더라고요. 제가 원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 정말 똑똑히 기억했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나니 친구들은 남편에게 소주 하나 가져와라, 맥주 가져와라, 편의점에서 뭘 좀 사와라 등등
옆에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야, 정석아, 뭐하냐? 소주 떨어졌다. 재빨리 안 가져오냐? 요새 안 나왔더니 감이 떨어졌지? 안 되겠네. 아, 그러게. 정석이 안 되겠네. 요즘 감 떨어졌네. 감 한번 살리게 해줘야 하나? 야, 빨리빨리 움직여라, 진짜. 아, 일어난 김에 편의점 가서 술 깨는 약 좀 하나만 사오고, 여러 개 사다 주면 더 좋고, 아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어? 친구 관계에 있어서 항상 수평이어야만 하는데 제가 보기엔 수직적인 관계 같았어요. 남편이 너무 착하기도 했던 것이 그런 심부름들을 아무 말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 화가 났어요. 그날은 분위기가 흐릴까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 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여나 남편이 자존심이 다칠까 조심스레 말이에요. 그날은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거든요. 아니, 자기 친구들 맞아?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다며. 아까 보니까 무슨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좀 아니던데? 아, 남자들끼리는 원래 그렇게 행동하기도 해. 자기 너무 걱정 마. 그녀가 원래도 장난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자기가 진짜 거기 직원도 아닌데 소주 가져오고 술 깨는 약 사오고 내가 다 화가 나던데? 친구들이 원래 짓궂어서 원래 자기 없을 땐 그 정도는 아닌데 또 괜히 자기 와이프들이 있다고 허세 떠는 거지 뭐. 아무튼 난 기분 너무 나쁘더라. 좋아 보이지도 않고 다신 그러지 마. 정말 그렇게 보이니까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알겠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자기 생각도 좀 해야 하는 건데 자기 기분까진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죠. 다시 대수롭지 않게 지내고 있을 무렵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 핸드폰으로 진동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진동 소리에 잠을 깨서 보니 남편이 나갈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나 싶어 남편에게 놀라서 물었죠. 남편은 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이 시간에 뭐 해? 어디 가려고 지금 옷을 입는 거야? 지금 새벽 2시야. 한참 잘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아, 진성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해서 걱정되길래 운전이라도 해주려고 하지. 자기 졸리면 얼른 자. 나 금방 갔다 올게. 뭐라고? 아니, 술 취했으면 대리를 부르라고 해. 왜 자기가 나가? 아니, 진짜 자기가 무슨 그 친구들 시종이라도 되는 거야? 아니, 친구끼리 이런 거 도와줄 수도 있지. 자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금방 다녀올게. 요 앞이라서. 걱정 마. 남편은 그러곤 나가버렸어요. 벙 찌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착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호구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마도 인간관계에 있어 늘 베풀고 웃어넘기고 착하다 보니 이것이 사람들의 이용거리가 된 것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정말 화가 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들은 그렇게 쉽게 부리고 이용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한참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전 남편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했죠. 남편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항상 보면 친구들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뭐 우정은 소중하다고 하지만 자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자기에게 우선순위가 있잖아. 안 그래? 자기가 친구들 부탁 거절한다고 만약 친구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기까지가 우정인 거야. 안 그래? 내 생각이 틀렸어? 미안해. 어려서 그냥 난 남들 부탁 들어주는 게 더 편하긴 해서. 늘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 난 내 남편이 그렇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충분히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건 착한 걸 넘어서서의 문제 같아. 만약 내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과하게 자기가 친구들을 챙겨주거나 했을 때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내가 노력해볼게. 나한테 언제나 우선순위는 너니까. 너무 걱정 마.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남편은 이것마저도 본인을 자책하더라고요. 말을 꺼낸 제가 미안했죠.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죠. 남편은 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영특한 사람이었기에 본인이 하는 일 분야에서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제가 처음 반하게 된 계기도 그런 부분이었어요. 전 친정 부모님을 도와 임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인 여유는 많았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본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부분을 너무 높게 샀었어요. 그런 사람이 남들에게 저런 취급을 받고 있으니 참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착해 경제적인 것을 제가 다 관리하는 것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주눅이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할래? 다른 사람들한테 금전적으로 도움 주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면 다시 가져가는 거 어때? 아니야. 자기가 관리해. 돈 받아 쓰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자기가 돈 관리는 더 잘하잖아. 난 괜찮아. 아니야. 자기가 관리해. 남자가 돈이 좀 있어야지. 나도 느끼는 게 많아. 한번 자기가 관리하면서 돈 잘 굴려봐. 전 그렇게 남편에게 다시 돈 관리를 맡겼죠. 남편은 처음엔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나 내심 관리를 하게 되니 더욱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을 굴리는 능력도 있었고요. 남편의 이런 모습은 저에게 참 신선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남편에게 이제 돈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가자 개미대들이 꼬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착한 남편, 또 돈 때문에 혹시 이용당할까 신신당부를 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이번엔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또 동수 씨지? 절대 안 돼. 나 자기한테 돈 관리 맡긴 거 정말 자기 믿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을 줘. 알겠어. 이번에 실망시키지 않을게. 네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날 믿어봐. 나도 실망시키지 않을게. 또한 친구들에게 너무 착하기만 했던 남편은 제 부탁으로 친구들을 조금씩 끊어내고 한결 편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가끔 남편의 문자를 들여다볼 때면 친구들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라고 했죠. 와, 네가 이런다 이거지? 우리 17년 친구 아니었냐? 참나. 결혼하더니 정말 돌변이네. 네가 이럴 수 있냐? 너무한다. 좀 대리 좀 해달라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우리 친구 맞냐? 내 인생에서 너란 친구는 지울 거다. 그렇게 알아라. 친구들의 문자를 보고 나니 할 말이 없었죠. 정말 친구들에게 남편은 호구였어요.
이제 호구짓을 해주지 않으니 저런 문자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가스라이팅이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무시하라고 했어요. 분명 친구라고 하면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응원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히려 칭찬도 많이 해주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말이에요. 자기 돈 관리 되게 잘하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네. 어때? 괜찮지? 나보다도 돈 관리 더 잘하는 것 같아. 이제 맘 좀 놓아야지. 아니야, 당신이 도와줘서 그래.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기뜸도 많이 해주기도 했고. 그래도 노력해줘서 고마워. 자기 그 착한 심성 난 다 아니까 너무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행복하게 지내자. 그렇게 행복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친구한테 말이죠.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차단을 하고 주의를 줬건만 결국 친구 때문에 남편은 사기까지 당하고 말았죠. 남편의 친구들은 그 정도로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화도 너무 났지만 실망한 남편에게 위로라도 해줘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접근해서 돈을 사기쳤다는 게 전 일단 경찰에게 신고를 해두고 지금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미안해. 내가 무리하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 난 안 되나 봐, 혼자서는. 아휴, 어쩌지?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지. 자기가 뭐가 잘못이야? 내가 친구들 믿지 말라고 했잖아. 일단 추스르고 정리해보자. 내가 인철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내 욕심이지 뭐. 이래서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 미안해 정말. 남편이 엄청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이제서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속상했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남편도 많이 배웠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7년 남편은 밤낮 없이 본인이 사기당한 걸 메꾸려고 사방팔방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일에 조금 더 집중하며 7년을 보냈죠. 힘든 나날들도 있었지만 옆에서 저렇게 사방팔방 열심히 뛰어다니는 남편을 보니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들도 이제서야 남편이 마음에 드는 듯 했죠. 김서방이 너랑 결혼했을 때랑 눈빛이 다르다. 선한 건 있었는데 이제 좀 악바리가 있어졌달까? 진작 절해야지. 남자라면 저렇게 악바리가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처자식 안 굶기고 먹여 살리지. 여하튼 이제서야 엄마가 마음 좀 놓겠어. 정말? 요즘 김서방 진짜 열심히 해. 엄마가 그렇게 봐주니까 너무 좋다. 가뜩이나 엄마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 엄만 너 걱정되니까 그랬던 거지. 이젠 마음 편해졌어. 저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될 수가 없지. 잘 됐다. 김서방도 이제서야 느끼는 게 많은 거지. 사람이 물렀었는데 이제 좀 강단이 있어 보이잖니. 이젠 여한이 없다. 엄마도 걱정도 덜었고. 엄마는 내심 말은 안 하셨지만 늘 하나뿐인 딸이 고생할까봐 전전긍긍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변한 모습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이 변한 모습에 매우 만족했죠. 착한 성품이 좋아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면서 힘든 부분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작정하고 사기친 사람은 아직 못 잡았지만 경찰에서도 해결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남편도 이젠 어느 정도 친구들도 끊어내기도 했고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였는데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것도 너무 바보 같지? 아니, 전혀. 그럴 수도 있지. 지금 깨달았으면 됐어. 자기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너무 보기 좋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남편은 이제서야 정말 모든 걸 깨달은 듯 했어요. 간혹 또다시 친구들이 남편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젠 본인 손에서 알아서 차단하더라고요. 친구들조차도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을 낯설어할 지경이었죠. 전 참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창회 초대권이 하나 발송되더라고요. 그 초대권을 보고 있자니 남편은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면서요. 동창회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가도 애들이랑도 좀 서먹서먹하고 그때 이후로 애들도 잘 안 만나서. 동창회도 한 7년 만에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부부 동반 참석이니까 나랑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오랜만에 가고 싶잖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될까? 좋은 친구들도 많으니까 가서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자기 괜찮으면 그럼 가보자. 그리고 당신한테 사기친 놈에 대해 정보를 알 수도 있잖아. 아무래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서 즐기고 오자. 그렇게 남편과 같이 동창회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 역시 남편을 이용했던 친구들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나 남편에게 사기친 동창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고 싶었죠.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남편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남편도 많이 긴장한 건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동창회에 들어섰는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를 보자 남편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비아냥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호구짓을 하지 않으니 아무래도 남편을 깔아뭉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긴 웬일이냐? 아예 우리랑 손절한 줄 알았는데 우리 인철이랑 같은 사람 취급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길 다 오네? 뭘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그랬지. 하여튼 반갑다. 오랜만에 보네. 잘 지냈었지? 얼굴 좋아졌어. 참나? 난 또 우리 정말 손절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 온 거 보고 얘 뭐야? 이랬지 뭐야? 연락도 한동안 안 받더니. 아, 사는 게 바빴지 뭐. 미안하다, 연락 못해서. 그 애 그렇게 있고 나서 진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어. 여유가 없었지 뭐. 돈 떨어져서 온 건 아니고 혹시라도 돈 빌릴 거면 바로 차단이다. 인간관계 어떻게 될 줄 알고 돈을 빌려줘. 안 그래? 오히려 저희가 동창회에 들어서니 저희가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남편 친구들도 그렇고 말도 꺼내기 전에 바로 차단부터 들어갔죠. 그것을 보고 있으니 정말 모 눈엔 뭐만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렇게 남편에게 또 한 번 비아냥 대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성들이 저러한 것을 어찌하나 싶었죠. 그렇게 자리에 착석하여 혹시라도 무슨 정보라도 들을까 싶어 앉아 있는데 남편 친구들의 부인들이 와서 속을 뒤집더라고요. 어머, 정석 씨, 요새 소식 들었는데 잘 안 나온다면서요? 아니, 저는 그렇게 집에서 아내가 남편 꽉 잡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편 꽉 잡고 사는지 비법 좀 알려줘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꽉 잡고 사신다는데? 그러게요. 아주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정석 씨가 결혼하고 정말 돌변했다던데요? 근데 너무 그러지 마요. 뭐가요? 아니, 무슨 얘기를 들으셨길래? 그냥 가까이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랬던 건데 다들 단단히 오해하고 있나 보다. 좋은 친구였으면 과연 제가 그랬을까요? 다들 남편들 언제쯤 들어오세요? 그게 좋으세요? 그렇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이렇게 맞받아치자 남편 친구들 와이프는 말이 없었어요. 그 남편의 그 부인이었죠. 그러다 그 부인 한 명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고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를 어떻게 봤으면 이런 모임에서조차 무시할 수 있는지 정말 얼토당토 않더라고요. 역시나 다들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번 모임만 가지고 다신 발길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멀리하겠다 생각하면서요. 아니 근데 그때 보니까 고시텔에서 나오던데 내가 고시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아니 어쩌다 그때 사기 당했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신가 보죠? 그러게 똑 부러지신 분이 결혼 좀 잘하시지 안 그래요? 그렇게 똑 부러지면 뭐하나? 어머머 정말요? 아니 나도 들었잖아. 요새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좀 살만은 한가 보죠? 아, 뭐라고요? 아니, 남이야 고시텔에 살든 기아집에 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고시텔 같은 대형 건물 9채가 제 명의예요. 어쩜 좋을까요? 시집도 잘 갔고 재산도 잘 불리고 있는데 배 아파서 어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고시텔에서 사는 줄 알았던 제가 그런 건물 9채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화들짝 놀란 거죠. 그걸 떠나서 제 말을 엿들은 남편 친구 동창생도 얼굴이 썩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아니, 9채라뇨? 야, 정석아, 네 와이프 말이 사실이냐? 건물이 9채라고? 아니, 너 사기당해서 쫄딱 망한 거 아니었어? 아, 그건 그냥 내가 관리하고 있던 금액 일부분이 사기당한 거고, 원래 가지고 있던 건물들이야, 저건. 왜요? 쫄딱 망해서 이제 친구고 호구고 절대 볼 일 없겠다 해서 막말했는데 그런 사람이 건물 9채라고 하니까 기겁할 정도로 놀랄 일인가 봐요? 그렇게 이용해 먹던 정석 씨가 경매의 재주가 있더라고요. 어찌나 그렇게 척척 잘도 아는지 조금만 코치해주면 시기 좋게 매번 저렴하게 낙찰받아온 게 오르고 오르더라고요. 안목이 있는 거죠. 여기 나온 건 그나마 인철씨 소식이나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다들 저희가 돈 빌리러 오신 줄 알았나 봐요. 기가 막혀라. 아니, 한동안 연락도 없던 애가? 아니, 그럼 말 좀 하지, 자식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창생들은 하나둘 몰려오더니 남편 곁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인간관계에 돈 문제는 얽히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친구 좋다는 게 뭐냐면서 들러붙기 시작했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살아온 세월이 어땠는지도 가늠이 되더라고요. 항상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아까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아까는 돈 문제는 절대 엮이면 안 된다더니 지금은 무슨 친구 좋은 게 뭐냐니. 다들 이 사람 많이 무시하셨죠? 당신들이 함부로 무시해도 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디서 무시를 하고 있어? 아니, 그건 사기도 당했고 하니까 혹시라도 돈 필요할까봐 그랬죠. 그게 아니라면 그럴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같이 없는 사람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가 원래 순에 빠졌는데 진짜 누구 만나서 이렇게 됐는지, 아휴. 뭐라고요? 당신들이 인간이야? 한 사람 바보 만들고 이용하려 들고 나 절대 그 꼴 못 봐. 알겠어? 이기적인 인간들. 사실 남편은 7년 동안 저와 함께 일과 경매에 매달렸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회사와 경매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테지만 정말 노력하더라고요. 본인 잘못을 덮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건물 보는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낙찰받은 족족 건물값이 올라갔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모든 재산 명의를 다 제 이름으로 해주었고요. 그렇게 욕심 없고 순수한 남편이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 친구들은 그래도 남편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며 남편을 둘러싸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다시 노지 말자며 집에 가자고 했죠. 남편도 느끼는 게 많은지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동안 친구라고 믿은 자들한테 말이죠.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싸우는 것도 싫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너희 뜻대로 다 들어줬는데 다 부질없었어. 너희가 적어도 나를 호구가 아닌 친구로 생각했다면 이럴 순 없었겠지. 인철이한테 사기당한 거 알고서도 너희는 그냥 내가 바보라고만 생각했겠지. 역시라고 하면서. 그래도 난 너희들이 친구라고 한 번쯤은 보고 싶었다. 근데 오늘 와보고 확실히 알았어. 역시는 역시더라. 그래, 잘 지내. 나 같은 친구 너희한텐 필요 없었겠지. 이제 볼 일 없겠다. 정말로 잘 지내라. 여보, 가자. 남편의 말로 다들 침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동창회를 나섰어요. 남편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나마 친구들이라고 믿었는데 다 하나같이 저 모양이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더 씩씩하게 행동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남편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사기꾼 놈이었습니다. 동창생 누군가한테 들었는지 저희가 알부자라고 들었나 봐요. 전 일단 꼬셔서 나오라고 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그 사기꾼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기쁘던지. 아니, 정석아, 미안하다.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어. 나도 숨어 다니는 것도 지치고 좀 만날 수 있을까? 아, 야, 너 어디야? 그래,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하여튼 주말에 거기서 봐. 그래. 결국 남편과 그 사기꾼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흰 경찰에게 얘기를 하고 경찰이 잠복하고 있을 즈음 남편과 그 친구가 만나게 되었죠. 그 친구는 몇 년 동안 뻔뻔하게 잠수를 타놓고 남편에게 과하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그리고 뻔뻔하게 잘 지냈냐며 얘기를 건네는 사기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마 저희 남편이 쉽게 용서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았죠. 아, 잘 지냈냐? 미안하다. 나도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 이해하지?
너 원래 마음 따뜻한 놈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들었거든, 애들한테. 너 그 돈 아니어도 살만하다고. 저 혹시,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정보인데, 내 말 한 번만 더 믿어볼래? 내가 무슨 염치로 또 거짓말을 하겠어, 안 그래? 그래도 항상 네가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놓이던지. 이번 한 번만 나 좀 믿고 투자해봐, 어? 진짜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래도 연락 줘서 참 고마웠는데, 너도 참 변하질 않는구나. 또 나 속이러 나왔어? 참나, 내가 잘 산다고 하면 네가 나한테 저지른 죄가 없어지기라도 할 줄 알고 나한테 연락한 거야? 애들이 그러라고 하지? 나 착하고 호구니까 잘 구슬리라고? 야, 왜 화를 내고 그래? 너 안 갔다? 고등학교 땐 그렇게 말도 잘 듣더니 이제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 안 되겠네 이거. 좀 착하다고 내가 봐줬더니만 애가 돈 생기더니 눈이 횟가닥 돌았어. 안 그러냐? 내 말이 틀려? 말 좀 해봐. 그때 바로 잠복하고 있던 저와 경찰이 나타났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 친구를 체포했어요. 전 어이가 없더라고요. 또다시 뻔뻔하게 남편을 속이려 했다는 그 자체가 말이에요. 경찰이 나타나자 남편 친구는 남편에게 쌍욕을 날리기 시작했죠. 야, 너 이럴 거야? 지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안 풀어?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저 바보 같은 놈이 감히 날. 바보라고? 야, 너 똑바로 들어. 너 우리 등쳐먹은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정석 씨는 너 친구라고 생각했어. 알아? 이제 친구고 뭐고 없어졌지만 근데 또 등을 치려 해? 넌 합의 절대 없을 줄 알아. 어디 한번 빨간 줄 그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 돈 있다고 하니까 홀랑 연락해서 다른 사기를 치려고 하다니. 너 같은 인간은 갱생도 불가야. 알아? 형사님, 데려가 주세요. 아, 재수씨, 잠시만요. 아니, 이것 좀 풀고 얘기해요. 야, 정석아. 나 친구야, 임마. 네 중마고 인철이라고. 그렇게 그는 구속되었어요. 사기꾼의 부인이 와서 저희에게 제발 합의 좀 해달라며 빌었지만 전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와서 사과를 했다면 아마 합의를 해줬었겠죠. 하지만 그날도 남편에게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걸 보고 저나 남편은 완전 마음을 굳혔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모든 친구 관계는 끝이 났어요.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지금은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명확해졌다고 남편은 얘기합니다. 40대가 될 때까지 순수하기만 했던 남편은 여러 일을 겪고 나서 정말 강한 사람이 되었죠.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당신 도움이 정말 컸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아마 절대 못했을 거야. 당신이니까 내가 도와준 거지. 보석을 알아봤다고 나는. 우리도 남한테 베풀면서 살자. 자기도 나 믿어줘서 고마워. 전 남편과 의지를 다잡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착하고 가끔은 우유부단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의 장점이 많은 사람이고 사업에 있어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전 임신도 하였고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니 남편이 더욱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지금이 제일 평화로운 시기 같더라고요. 결혼 초반 너무 착하고 순수한 남편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의 결단력으로 이 모든 사업이 잘 돼가고 있음에 벅차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착한 남편으로 인해 가정도 평화로워요. 무엇보다 아이와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가끔 아직도 남편에게 간간히 떠보는 친구들의 연락이 오지만 아예 차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손절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인생은 짧고 행복하게 지내기만도 부족한 세월이랍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전 시댁 집안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인데요.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였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또다시 그때의 시간들이 생생히 떠올라 버렸습니다. 10년 전에 제 딸 보미가 감기로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미 나이는 6살밖에 안 되었었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남편한테 얘기했는데 제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었으면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갔었겠지만 그날은 남편이 한 달에 한 번 월차를 내고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병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은 움직일 생각이 아예 없길래 딸이 아픈데 병원에 같이 가줘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힘들게 일하고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 그거조차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저에게 되레 화를 내는데 정말 기가 막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그게 아빠로서 할 말이야? 보미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데 걱정도 안 되는 거냐고. 병원에 좀 같이 가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은 보미 걱정도 안 돼?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지. 그런 것까지 내가 신경 써야 돼? 그리고 감기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야? 어차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쓸데없이 병원비 나가야 되겠어? 애들은 원래 아프면서 크는 거야. 배고프니까 아침밥이나 좀 차려봐. 어제 술을 먹고 들어와서 그런지 속이 타들어간다. 내가 힘들게 벌어오는 돈 허튼 데 쓸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해결할 생각이나 해. 조금만 아파도 병원 데려가는 게 좋은 건 줄 알아? 어렸을 때 많이 아파야 커서 병치레 안 하는 거야. 뭐야? 내 말 무시하는 거야?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아침 안 차려줄 거야? 지금 병원 같이 안 간다고? 화난 거냐? 당신이랑 말조차 섞고 싶지 않아. 6살밖에 안 된 애가 고열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병원비 나가는 게 아깝다고? 당신 입에 들어가는 밥이 더 아까워. 남편은 항상 아빠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무관심했었고 남의 자식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보미가 태어나기 전에는 항상 저에게 잘했었는데 보미가 태어나고부턴 다른 사람이 된 것 마냥 차가운 모습으로 돌변해 버렸었죠. 이런 삶이 반복되니 저도 점점 지쳐가게 되더라고요. 가정의 무책임한 남편한테 점점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는 게 더 옳은 선택 같아 보였습니다. 아침에 해장국을 차려달라는 남편의 말을 무시한 채 저는 딸을 데리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인 뒤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들어가 봤자 남편의 얼굴을 또다시 봐야만 한다는 게 너무 싫었었죠. 그런데 제가 친정에 갔다는 걸 예상했었는지 부모님과 아침을 함께 먹고 있는데 남편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희 집과 친정집 거리가 가까워서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남편은 문 좀 빨리 열어달라고 재촉하고 있었죠. 문을 열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저희 가족을 부르길래 약 먹고 잠이 든 딸이 깰까봐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친정에 있을 줄 알았다면서 아침을 차려주지 않아 저희 부모님 집에서 해결하려고 들어왔다며 곧장 주방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장모님,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봄이 엄마가 이제는 아침상도 차려주지 않네요.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다 주고 있는데 밥 한 끼 대접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봄이 엄마가 차려주지 않으니 어쩌겠어요. 장모님한테 얻어먹어야죠. 집안의 가장이 이런 취급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그래요, 장인어른? 나도 좀 전 상황에 대해 대충 듣긴 했다만 자네가 집안의 가장이면 가장답게 행동을 해야 그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대접받을 자격도 없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침상 차려줄 필요 없으니까 그만 정리하지. 자기 마누라한테 밥 한 숟갈 얻어먹지 못하면서 여기 와서 밥을 구걸해서 쓰나? 차라리 그냥 식당에 가서 자네가 원하는 해장국 한 그릇 사 먹게. 애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는데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았다면서? 아빠의 한마디에 엄마는 남편이 식탁에 앉자마자 상을 치워 버리셨어요. 남편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분위기를 살피더니 사위 대접도 안 해준다며 조도 안 먹겠다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빠도 남편이 저한테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말은 나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날 저희 부모님 집에서 나간 뒤로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어요.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는데 집 앞에 상당히 많은 짐들이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짐을 밖으로 전부 다 내던지고 있는 남편을 보며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거실로 달려가 남편을 말렸지만 저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이런 취급받느니 차라리 서로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각자 인생 살자고 제 짐을 전부 다 밖으로 내던지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유나 알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나를 무시하니까 장인어른 장모님까지 나를 무시하잖아. 내가 이런 취급까지 받아가면서 뭐하러 너랑 살아야 하는데? 변한 건 당신이지. 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 소홀했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집안의 가장이면 그만큼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지. 내가 딸 자식 아픈 것까지 병원을 따라가야 되겠어? 그건 네가 해야 될 역할 아니야? 집에서 육아만 하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편하게 놀고 먹게 해주니까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내일 당장 서류에 도장 찍을 생각하라고. 봄이가 딸이라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아들 손자를 바라셨는데 딸이라서 당신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납득을 할 거 아니야. 잘 알고 있네. 우리 집안이 뭘 원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당신은 왜 둘째 가질 생각을 안 하는 건데? 내가 우리 엄마 눈치를 봐야 되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맞는 거고, 아이도 가지고 싶어야 가지는 거지. 지금 삶이 이런데 정신 나갔다고 내가 왜 아이를 가져? 나만 불행해지는 길이잖아. 시모는 아들 손자를 바라셨지만 저는 마음에 내키지가 않았었어요. 둘째를 가진다고 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모와 남편의 반응이 저에게 많은 상처를 줬었기 때문에 둘째는 계획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제 얼굴만 보면 둘째는 언제 가질 거냐고 재촉하셨고 남편도 같은 마음이었지만 둘째도 딸을 낳게 된다면 저를 대하는 행동들은 더하면 더했지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들이 두려웠던 거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었죠. 제가 아이를 낳는 기계도 아니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었어요. 결국 남편은 집안에 있던 제 짐을 집 밖으로 다 내던지고 나서야 흥분을 가라앉혔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결국 저도 이혼을 결정했는데 처음 보는 여자가 저한테 걸어오더니 바닥에 널브러진 짐들을 한번 훑어본 뒤에 저희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그 여자는 저를 한번 흘낏 쳐다본 뒤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남편이 인터폰을 확인했는지 문을 열어주자 처음 본 여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려고 하는 거 가로막아선 뒤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자 남편은 새로 들인 마누라라며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남편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막장까지 가는 남편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닫지 못하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옷을 잡고 뒤로 낚아채 넘어뜨렸어요. 넘어진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시모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모는 모든 상황을 대충 알고 있는 듯 보였고 시모가 현관문으로 들어가면서 문이 굳게 닫혀버렸죠.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그 자리에서 현관문만 바라본 채 멍하니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다시 들어가려 했지만 이미 남편은 비밀번호까지 바꿔둔 상태였어요. 제 딸 봄이가 이런 상황들에 많이 놀랐는지 눈물을 멈추지 않길래 일단 딸부터 진정시켜야 할 것 같아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제가 두 눈으로 모든 걸 본 이상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만 했죠. 그렇게 부모님께 딸을 맡긴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한참 동안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자 겨우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남편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보면 몰라? 당신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새 마누라를 들이려는 거지. 이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어차피 이제 각자 갈 길 가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우리는 아직 법적으로 부부인 거 몰라?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법적으로 당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거 모르진 않을 텐데. 그래서 소송이라도 걸게? 지금은 어디다 대고 큰 소리야? 네가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니? 그리고 내가 왜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겠어? 지금 이 자리는 손님을 맞이하는 자리인 거지?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건 아니다. 당연히 너랑 정식적인 절차 밟아 이혼한 뒤에 새 며느리로 들을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냥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야. 여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고분고분하고 남편을 하늘같이 떠받들면 되는 거야. 얘는 너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당신이랑 내가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으면 헤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 우리는 지금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 집에 온 손님일 뿐이라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해 줬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거고 네가 바라는 거잖아.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각자 인생 살아가자고. 하정씨, 저희는 그럼 분위기 좋은 데서 식사나 같이 할까요?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네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6년의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아들 손자를 낳아주지 않는다는 거에 저를 내치려는 시모와 남편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려 하는데 그 순간 안방에서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잠에서 깬 듯한 아이가 눈을 비비며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놀라 그 아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남편 옆에 앉아있던 여자의 품에 안겼고 둘이 모녀 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입을 다물지 못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아이, 당신 아이는 아니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나한테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내 아들한테 뭐라고 그러니? 지금까지 몰래 아이를 키워왔을까봐? 우리가 그런 미련한 행동을 했을 것 같니? 괜히 위자료 나가게 할 필요 없잖아. 의심스러우면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던가. 내 아들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는 아이다. 그런데 내가 왜 애딸린 하정 씨를 받아주려는지 아니? 너보다 100배 1000배 낫거든. 우리 집안 아이야 또 가지면 되니까 문제될 건 없잖아. 사람이 좋으면 단점도 다 이뻐 보이는 법이라고. 내가 원하는 아들 낳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이유 없잖니? 어차피 각자 인생 살기로 했는데 이제 그만 신경 끄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네가 내 눈에서 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 저기 기호씨, 이번에 제 딸 서윤이가 치과를 갔었는데 치아가 고르지 않아서 교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치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한 4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카드로 긁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집에 들여올 물건들도 이제 하나하나 새로 장만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거야. 하정씨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건 나한테 안 물어봐도 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치료비가 400만 원 든다고? 그것도 그냥 일시불로 결제하면 돼. 필요한 물건들 있으면 부담 갖지 말고 다 사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당신 남편인데 그런 거 하나 못 해주겠어? 나랑 결혼하면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놀고들 있네. 애 딸린 여자를 새 아내로 들인다고? 당신 정말 정신 나갔구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고작 아들 하나 보려고 이런 상황까지 만드는 거야? 봄이는 소아값이 4,000원 나오는 것도 아까우니까 병원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딸 자식은 치과 치료비 400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하라고? 저는 결국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여버렸어요. 제 딸은 병원비 4,000원도 아까워서 가지 말라고 해놓고 남의 자식은 400만 원이나 되는 큰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하라는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뒤 다음날 이혼하자고 확실하게 못 박은 다음 지긋지긋했던 그 집에서 나와 버렸습니다. 결국 다음날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가정법원에서 기다리다가 잠시 화장실을 들렸는데 화장실 안에서 시모와 내연녀가 먼저 도착해서는 둘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온 줄 알았는데 성격 급한 시모가 서둘러 이혼시키려고 먼저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오늘 이혼하면 너희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으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 뱃속의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있고. 네, 착상도 잘 돼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무리하지 않게 안정만 취하면 된다던데요. 어머님, 오늘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안 돼요? 아유, 왜 안 돼? 당연히 되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 배가 많이 고픈 모양이네. 그나저나, 내 아들은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이제야 대충 알 것 같네요. 저 여자 뱃속에 그 사람 아이가 들어선 거였어요. 상간소송 위자료 안 주려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셨는데 이거 어쩌죠? 저한테 딱 걸렸는데요. 합의 이혼하고 끝냈으면 억울해서 어쩔 뻔했어요. 이대로는 이혼 못할 것 같네요.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이혼 절차 밟겠습니다. 내연녀 뱃속에 남편의 아이가 들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여자를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은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에 얼굴이 사색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굳이 따라와서 제가 다 알게 됐다며 난리를 쳤지만 이미 제 귀로 모든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과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직장을 구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연녀가 출산할 때 아들을 출산했다는 소식 또한 들을 수 있었죠.
본처와 자기 친자식을 버린 그 사람이 언젠가 무너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좋은 사람이 곁으로 다가왔고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지울 수 있을 만큼 저와 딸에게 많은 사랑을 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죠. 현재가 행복해서 그런지 과거의 기억을 전부 잊고 살아왔었는데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10년 만에 제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저희 가족이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휠체어를 끌며 언덕을 올라가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한 노인이 집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딸이 뒤에서 밀어주었죠. 남편도 덩달아 함께 밀어준 뒤 언덕까지 올려보내드렸고 보미와 함께 서로 웃으면서 걸어 내려오고 있는데 언덕 위에서 저희 가족을 쳐다보던 노인분이 푹 눌러쓴 모자를 벗으며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노인과 제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10년 전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온갖 상처를 안겨주었던 전시모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한 남자가 발을 쩔뚝거리며 시모 옆으로 다가가 휠체어에 실렸던 고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시모가 저를 보며 손으로 가리켰고 옆에 있던 남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전 남편인 걸 알 수 있었죠. 10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두 모자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희 집에 또 다른 피해가 오게 될까봐 서둘러 남편과 제 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전 남편이 저를 부르면서 잠깐만 기다려 달라며 목발을 짚고 급하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달려온 전 남편은 어색한 미소로 오래간만이라면서 잘 지내고 있었냐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미는 10년이 지나서 그런지 자기 친아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람을 보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남편은 그제서야 전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미도 남편이 들어가자 아빠라고 부르면서 같이 뒤따라 들어갔고 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우리가 무슨 볼 일이 있다고 나를 부른 거야? 당신 모습을 보니까 안 물어봐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대충은 알 것 같네. 우리 엄마가 얘기해 주지 않았다면 못 알아볼 뻔했어. 정말 몰라보게 많이 변했다. 나는 보다시피 이렇게 살고 있어. 고문이나 주워서 엄마랑 하루하루 삶을 연장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도 쉽지가 않네. 10년 만에 얼굴 보는데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돈 좀 줄 수 없을까? 오늘은 생각보다 고물이 많지 않아서 국밥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지금의 나는 자존심 같은 건 이미 버린 지 오래거든. 돈도 많아 보이는데 밥값 좀 부탁할게. 잘 먹고 잘 살 것처럼 하더니 결국 이런 꼴이야? 내 딸한테는 병원비도 아까워하던 사람이 다른 여자의 자식에게는 큰돈도 아낌없이 썼잖아. 10년이 지났다고 그 감정이 어디 가겠어?
그때의 상처는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나는 당신한테 10,000원 한 장 주는 것도 아까워. 내 눈앞에서 그만 사라져. 여기가 너희 집이니? 몸패에 가족들 이름 적혀 있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은데, 저택에서 살 정도로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 시집 간 것 같은데,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끼만 사 먹게 돈 좀 줄 수 없을까?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여자 때문에 전 재산을 말아먹었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돈이 눈에 보이는 걸 어쩌겠어. 그래서 큰 거 한탕 하려고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해버렸지 뭐냐. 내 아들은 도망친 그 여자 잡겠다고 찾아다니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렸다. 우리 핏줄 임신했다고 거짓말까지 한 걸 보면 그 여자는 작정하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였다니까. 우리도 피해자라고.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요? 그건 그쪽 사정이지 제가 알 바는 아니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10,000원도 아까워요. 저와 보미가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인데 어쩌겠어요?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면 되겠네요. 그러니 애초부터 잘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 사람들이 제 앞에 눈물을 보이면서 과거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오열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다시는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다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시모에게 건네주려는데 남편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저는 10만 원을 다시 지갑 속에 넣어 버렸어요. 잘 사는 집안에 시집 갔는데 10만 원만 주냐면서 이왕 주는 거 지갑에 있는 현금 전부 주면 안 되냐는 말에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그냥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대문을 닫아버리자 전시모는 그 사람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며 거품을 물었네요. 결국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희 집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그날 이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경찰의 신고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남편은 반도체 납품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남편 밑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미는 지금의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고 있어요. 지금의 가정이 깨지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사람들이 또다시 접근한다면 그땐 절대 용서해주지 않으려고요. 평생 그렇게 떠돌며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지금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46살 여자입니다. 남들이 흔하게 말하는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다는 말과 평범한 게 제일 어렵다는 말들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살다 보니 정말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는 합니다. 서울에 사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다 지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살면서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을 당해보게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어요. 지금부터 제가 겪은 30대 초반에 일어났던 일을 터놓으려 합니다. 위로 7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고
그때 나이는 33살이었고 오빠는 40살이었어요. 늦둥이 딸로 귀하게 자랐고 남부럽지 않은 부유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남다른 안목이 있으셔서 전기 사업에 일찍 투자를 했고 회사는 날이 갈수록 커졌어요. 항상 오빠와 저를 앉혀놓고 자신이 읽어놓은 회사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기 좋아하신 아빠는 어릴 적부터 자주 앉혀놓고 대화하시길 좋아했죠. 아빠의 꿈은 저희의 꿈이 되었고 장난으로 오빠가 회장님하고 내가 사장님하게 하며 놀았던 기억도 어렴풋이 납니다. 회사는 놀이터였고 공부방이었으며 오빠와 제 미래였어요. 성인이 되고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아빠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고 전 클수록 회사보다는 다른 일이 좋아졌고 그 일은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아빠의 반대도 무릅쓰고 대학 진학을 호텔 조리학과로 선택했죠. 당연히 공대를 생각했던 오빠와 아빠는 충격이었고 호텔 조리학과에 합격하고 당당히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가족 누구도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발표한 날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 같은 딸 둔 적 없다. 늦둥이라고 오냐오냐 키워놨더니 감히 배신을 해? 전기공학과가 아니라 호텔 조리학과를 간다는 게 이게 우리 집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한순간에 아빠를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는 거야? 당장 무르고 다시 재수해라. 아빠가 피땀 흘려 세운 회사야. 당연히 너희들이 물려받아야지. 그러려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하는데 갑자기 웬 요리를 한다고 이 난리야. 당장 없었던 말로 하고 난 그 말 못 들은 거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단 말이야. 아빠 일은 오빠 한 명으로도 충분하잖아. 오빠는 아빠를 도우면서 일하는 전기일이 즐겁다지만 난 달라. 나는 요리할 때가 제일 즐거워. 내가 요리한 거 아빠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봤잖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합격했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해. 나 절대 재수 못해. 오빠가 아빠 좀 설득해줘. 결국 나까지 아빠 회사로 들어가면 오빠랑 나랑 분쟁 일어나지 않겠어? 지금도 집에서 치약 짜는 걸로 서로 안 맞아서 매일 싸우는데 아빠도 우리 남매가 틀어지는 거 보기 싫잖아. 회사보다 남매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야? 회사는 저에게 맡겨두시고 승희는 하고 싶은 일 하게 해두죠. 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싫어하는데 회사에 앉혀놓는다고 일하겠어요? 아빠도 승희 성격 알잖아요. 한 번 꽂히면 끝까지 가는 거 겪어보고도 그러세요? 오빠의 설득으로 아빠는 대학 4년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 4년 동안 일을 배우는 조건으로 호텔 조리학과에 다닐 수 있게 허락해 주었어요. 일찍 돌아가신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하게 아빠는 가정도 회사도 모두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 아빠를 존경하지만 아빠는 생각대로 오빠와 절 강요하는 게 있었고 오빠는 대단하게도 그 모든 걸 감수했어요. 아빠는 우리 남매를 엄마 없는 아이들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기 싫었던 것도 독하신 이유 중 하나였을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도 남매를 홀로 키우신 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다면 자신이 짜놓은 틀 안에 우리 남매가 살아가길 바라셨어요. 오빠는 아빠의 뜻을 잘 따랐고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배우며 아빠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까지 했죠. 아빠 뜻대로 움직이는 오빠가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덕분에 아빠의 시야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오빠와는 모든 것을 반대로 행동하는 저 때문에 아빠는 늘 골치 아파했습니다. 그 반대로 오빠는 아빠 눈에 들려고 모든 것에 열심히 했고 혼자의 힘으로 이사까지 올라갔어요. 회사 임원분들도 오빠가 당연히 아빠의 뒤를 이어
차기 회장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생각했고, 저 또한 오빠에게 기대하는 게 많았습니다. 오빠는 새언니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덕분에 나날이 회사는 커졌고 주식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기억이 나네요. 기쁨도 잠시, 곧 졸업날이 다가올수록 회사로 들어오라는 아빠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회사에 이대로 들어가는 것이 싫었습니다. 꼭 취업을 해야 한다면 꿈과 가장 가까운 호텔 주방에 취직을 하고 싶었어요. 어김없이 졸업은 다가왔고 아빠의 뜻을 꺾지 못하고 4년을 회사에 다니면서 전반적인 업무를 배웠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요리에 대한 못다한 미련은 여전했고 결국 밤에는 자격증을 따며 요리 공부를 틈틈이 했어요. 한식 자격증을 따기 위해 요리 수강을 지원했고 퇴근하고 학원을 다니면서 바쁜 나날들을 보냈고 몸은 힘들었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드나들면서 현재 제 남편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른 수강생들보다 매일 먼저 요리 학원에 왔고 모두들 요리에 대한 열정은 컸지만 남편만큼 절실해 보이지 않았고 저 역시 남들 눈에는 회사에서 퇴근하고 취미생활로 요리를 배우는 한가한 여자로 비춰졌을 거예요. 요리 학원을 다니면서 자꾸 눈에 들어오는 남편이 어느 순간 거슬렸고 요리하는 모습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용기를 내서 다가가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어요. 남편은 개인 레스토랑을 여는 게 꿈이었고 그것을 위해 요리를 배우러 다닌다고 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말이 잘 통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회사로 인해 발목 잡힌 대신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같아서 더 좋았죠. 회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사람과 결혼해서 함께 요리를 하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드디어 남편의 이름을 딴 레스토랑을 차리게 되었어요. 오픈 하루 전날 아빠와 오빠 내외를 초대해 결혼 허락을 받으려는 계획을 했어요. 남편은 자신의 가게에서 첫 음식을 대접하려고 모든 재료와 메뉴 선정까지 혼자 다 했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건 둘만의 착각이었고 남편은 그날의 기억을 난생 처음 느껴본 모욕적인 순간이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너무나 미안했고 가족에 대한 실망에 씁쓸했습니다. 고작 식사 한번 하자고 온 가족을 외진 곳으로 불러야만 했어? 도대체 얼마나 맛집이길래 한 달 전부터 약속을 빼놓으라고 했는지 기대했는데 장난하니? 어떻게 이게 레스토랑이야? 그냥 동네 식당이지. 그리고 가게 이름으로 검색해보니까 인터넷에는 나오지도 않던데. 장사는 잘 된대? 이런 곳은 음식도 안 먹어봐도 수준을 딱 알 수 있어. 아직 오픈 전이고 내일 첫 오픈 날이야. 여기 사장님 요리 솜씨가 얼마나 끝내주는데 오빠는 이제 여기 단골될걸? 아빠도 맛보시고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레시피를 짰다니까. 기대해도 좋아. 혹시 아가씨 저번에 사귀는 사람 있다고 몰래 말하더니 그분 가게인 거예요? 아버님 어떡해요? 아가씨가 또 일 저지른 것 같은데. 우리 아가씨는 정말 아버님과는 상극이시다. 어떻게 결혼할 사람을 골라도 이런 수준 없는 사람을 골라요? 주방장이라니 말이 돼요? 우리 집에 요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왜 그러실까 정말. 말 나온 김에 아빠 소개할게요. 이제 그만하고 나와봐요. 우리 3년 정도 만났고 진지하게 생각 중이에요. 결혼 허락 맡으려고 이 자리에 모두 초대한 거고 앞으로 이 식당의 사장님이시자 메인 셰프입니다. 다들 많이 놀랐지?
신중하게 생각한 만큼 모두에게 축복받고 싶은데 결혼 허락해주면 안 될까? 부족한 거야 많겠지만 이만큼을 부모님 도움 없이 오직 우진 씨 혼자서 해낸 거야. 절대 흔치 않고 정말 열심히 한 건데 다들 이쁘게 봐줘요. 아빠, 그래 줄 거지? 하다하다. 이제는 결혼도 네 맘대로 할 작정이냐? 넌 도대체 애가 왜 이 모양이야? 네 오빠처럼 아빠 믿고 따라와주면 안 되겠어? 이제 아빠도 몸도 좋지 않고 사는 보람이 없는데 너라도 사고 치지 좀 마라. 이 이야기는 없던 이야기로 하고 승권이 너는 당장 승희 맞선 자리 알아봐. 감히 누구를 넘봐? 내가 너 이런 코딱지만한 가게에다 시집 보내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산 줄 알아? 내가 네 엄마를 무슨 낯으로 보겠어? 절대 이 결혼은 안 되는 줄 알아? 그러게요, 아버님. 너무 속상하시겠다. 주방님, 여기 월세 얼마나 하나요? 아, 요리만 할 줄 알았겠지. 고작 월세 몇 푼 내는 가게 사장님이 우리 아가씨를 넘봐요? 그런 주제가 되나요? 정말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 우리 아가씨가 어떤 아가씨인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절대 시집 안 가요. 아가씨, 내가 같은 여자로서 말할게요. 이 결혼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분명 나중에는 냄새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고 있을걸요? 아가씨 그렇게 못하잖아요. 살아온 패턴이 다른데. 안 그래도 저희가 알아본 맞선 상대가 있는데 아버님만 허락하시면 바로 날 잡을까 했었어요. 새언니, 말이 너무 심하신 것 같네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요. 요리 실력도 최고예요. 새언니나 오빠가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라고요. 아빠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착실하게 회사도 다니고 있고 결혼만큼은 이제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놓아줘요.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면 아빠 딸 안 할래. 나 집 나올 거야. 그런 줄 아세요. 너 지금 아버지 앞에서 무슨 막 나가는 말이야? 우리가 너 이렇게 혼자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키운 줄 알아? 왜 이렇게 삐딱하게 매번 말썽이야? 아버지 요즘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당장 이 결혼 무르고 오빠가 소개시켜준 남자 만나. 이런 곳이 우리 가족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꿈속에서 빠져서 사는 남자가 뭐가 좋다고? 너도 이제 꿈에서 깰 나이 됐잖아. 아버지 가시죠. 더 이상 볼 일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집으로 와. 그리고 이런 곳에 드나들지 마. 네 격 떨어져. 애써서 만든 음식은 모두 휴지통으로 들어갔고 오빠는 아빠와 새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는 나가지 않았고 남편은 오픈을 하루 미뤘습니다. 이 기분으로는 음식도 손님도 상대할 수 없었겠죠. 아빠의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절 찾는 가족들의 전화도 오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저도 남편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고 가족보다 우진 씨를 선택하는 쪽이 속도 편했어요. 아빠에게는 너무나 죄송스러웠지만 그때는 집을 나와 가족을 안 보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은 잊은 채 레스토랑을 함께 운영해가며 열심히 한 결과 어느새 레스토랑은 맛집이라는 소문까지 돌았고 장사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오빠 내외가 화를 내며 갑자기 가게에 들이닥쳤고 너무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깨트렸습니다. 다짜고짜 삿대질을 하며 새언니는 화를 냈어요. 세상에, 완전 딴 가게가 됐네. 아가씨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집에 오지도 않고 하나뿐인 딸이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아버님은 저한테 맡겨만 놓고 이렇게 가게를 키우셨네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말해봐요. 진정하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난 건데요? 아빠한테 무슨 일 생긴 거예요? 가족 모두가 우리 결혼 반대하니까 당연히 집에 못 갔죠. 집에 가면 우진 씨 못 만나게 할 거였잖아요. 그런 곳에 어떻게 가요? 결혼 허락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어느 정도 레스토랑이 자리 잡으면 화냈던 아빠 마음도 돌아서지 않을까 싶어서 시간을 봤던 거라고요. 참 태평한 소리다. 여전히 혼자만 꿈속에서 허우적대며 살고 있구나. 그날 이후로 아빠한테 풍이 와서 왼쪽 마비가 왔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알겠지? 회사 일도 바쁜데 아버지 병원 다니고 재활 치료하면서 들어간 돈만 해도 몇 천이야. 그거면 다행이게. 네 언니가 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아? 아버지 성격 알잖아. 마음에 안 드는 건 꼭 짚고 넘어가시고 사람을 틀에 가두시려 하는 거 말이야. 얼마나 새언니가 상처 많이 받았겠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아버지는 볼 필요 없어. 네가 보고 싶다 해도 아버지가 널 보기 싫다 하셨으니까. 장사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네가 새언니 통장으로 생활비랑 병원비만 붙여라. 요즘 회사가 많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오빠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남편과 전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오빠한테 물어볼 것도 많았지만 모든 게 제 탓만 같았고 그날 이후로 매달 생활비와 병원비를 보냈습니다. 한 번은 아빠가 너무 보고 싶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아서 오빠네 집 앞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새언니에게 남편이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전해주면서 아빠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새언니는 아빠가 절 만나길 원치 않으시다고 돌아가라는 말만 전했어요. 집 앞까지 온 저를 매몰차게 돌려보내는 아빠에게 너무나 서운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진 씨와 결혼하려는 게 하나뿐인 딸을 그렇게 보기 싫을 정도인가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아빠 뜻대로 안 사는 딸이지만 이렇게 긴 시간 안 만나준 적은 없었어요. 가끔 남편의 요리를 새언니를 통해 보냈고 아빠는 여전히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언니에게 전화가 왔고 혹시나 아빠가 오라는 전화일까봐 냉큼 받았고 새언니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가씨, 혹시 돈 좀 있어요? 요즘 아버님 회사가 너무 안 좋아요. 딱 5천만 원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빌려주면 아버님한테 잘 말해 놓을게요. 아가씨 덕에 회사 문제가 잘 해결됐다고 하시면 아버님도 분이 풀리실지 어떻게 알아요? 새 언니의 제안이 너무 솔깃했고 아빠가 이번 일을 우진 씨를 통해 해결하면 용서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큰 5천만 원이 남편에게는 없었고 결국 남편의 가게로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 문제도 잘 해결됐고 새언니가 아빠에게 잘 말해주기만을 바랬어요. 하지만 도통 연락이 없었고 사는데 바빠 아빠를 찾는 일도 점점 줄어들 때쯤이었어요. 하루는 아빠 회사에서 함께 다녔던 팀장님의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는 순간 너무 믿을 수 없는 나머지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팀장님의 전화는 회장님이신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고 오빠와 새언니는 보이는데 제가 보이지 않아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모두 저를 원망하는 분위기라면서 오빠와 새언니가 저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거라며 떠들고 다닌다고 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당장 남편과 장례식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아빠의 영정 사진이 있었고 아빠 앞에 무릎을 꿇자 장례식장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새언니는 보자마자 앞에 주저앉아서는 옷자락을 붙잡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슬퍼야 하는데 너무나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걸 알리지도 않았고 돌아가실 때 위독했더라면 그때라도 불렀어야 하는 게 아니었는지 따져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새언니의 말은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아가씨 때문에 우리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떡해요? 그렇게 한 번을 안 찾아오시더니 이제 영영 아버님 얼굴도 못 보고 아버님이 얼마나 애타게 아가씨를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어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우릴 보러 오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반대하는 결혼 하겠다고 집 나가놓고 이제 와서 아버님 보러 온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가씨는 정말 독하네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너 때문에 아빠가 이렇게 돌아가셨어. 너는 딸 자격도 없고 우리 집안의 수치야. 아빠가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데 그런 아빠를 이렇게 보내니 속이 시원하니? 당장 나가고 우리 앞에는 다시 찾아올 생각 하지 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다들 이래? 날 안 보겠다고 한 건 아빠였어. 새언니 말 좀 해봐요. 내가 음식도 전했고 돈도 해줬잖아요. 근데 왜 다들 나를 몰아세우는 거야? 나도 아빠 화 풀리게 할 만큼 했다고. 아빠를 그리워한 사람은 나야. 언니도 알잖아요. 아빠 위해서 음식도 나르고 음식 맛도 보셨다면서요. 아빠가 얘기 안 해요? 정말 우리 아빠 이렇게 간 거 아니죠? 아빠한테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어떡해요? 그렇게 고집 세우면서 모질으셨으면서 왜 가는 건 독하게 붙잡지도 못하시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시냐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평생 후회하며 살라는 거야, 아빠? 말 좀 해봐요. 아빠, 이거 꿈이지? 다들 저보고 가식 떤다, 재산 받으러 왔다, 전하의 불효녀라고 수군대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빠를 보냈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과를 할 기회조차 없어졌고 아직 맛보여드릴 음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어서 하염없이 후회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빠 내외는 저희 부부를 장례식장에서 내쫓았고 저희는 문상객들에 의해 끌려 나왔어요. 이렇게 모질게 대할 수밖에 없는 오빠의 마음도 이해는 됐지만 장례식장에 있지 못하게 하는 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에게는 아빠가 우상이었고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는데 그런 아빠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죽도록 미울만 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일이 발인이기 때문에 장례식장 안은 못 들어가도 밖에서 아빠를 기렸습니다. 아빠에 대한 미안함과 너무나 늦게 찾아온 것 때문에 한심할 뿐이었어요. 힘들어하는 저를 본 남편이 형님네 집에 가서 아버님 유품이라도 챙겨오자는 말을 했고 너무나 솔깃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 오빠한테 말하면 못 가게 할 게 뻔했고 아버지 유품을 절대 주지 않을 테니 몰래 다녀오기로 했어요. 마당이 딸린 전원주택인 오빠네 집을 남편과 담을 넘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둘러보는데 거실 쪽 베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집에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불을 켜고 집 안을 보는데 온 집안에 압류딱지가 붙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오빠네 집 안을 싹싹 다 뒤졌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이 발견한 서류를 본 순간 기겁을 했고 오빠가 아빠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서류였어요. 그 돈으로 자신의 사업을 꾸린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투자한 사업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고 순식간에 망한 것 같았어요. 회사 돈으로 사업에 투자했고 그 돈을 막기 위해 또 빚을 지고 계속 빚만 지다 결국 이런 압류 경고장이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들려온
남편의 비명소리에 안방을 뛰쳐나가 남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자 입이 딱 벌어지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세상에, 장인어른이 살아계셔. 여보, 당장 이리 와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신 분이 장례식을 치르다니. 형님이 어떻게 되신 거 아냐? 아버님, 저희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정말 아빠 맞아? 왜 이렇게 야위었어?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데? 아빠, 꼴이 이게 뭐야? 그래도 이렇게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아빠가 나 안 보겠다고 밀쳐내도 소용없어. 아빠가 나 어릴 때 품에서 놓지 않은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당연히 오빠만 믿고 잘 봐주겠지 싶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네 오빠와 며느리는 사람이 아니야. 자식을 잘못 키운 내 탓도 있겠지만 네 오빠가 몰래 회사 돈에 손을 댔고 그 충격으로 쓰러졌단다. 왼쪽 손이랑 두 다리를 못 쓰는 지경까지 갔었어. 재활만 잘했더라면 예전처럼 못 걸어도 지팡이를 들고 걸을 수는 있었을 텐데 그것들이 날 침대에만 눕혀놨지. 절대 못 움직이게 하더구나. 쓰러져 있는 동안 승권이가 다른 사업에 투자도 한 것 같고 어떻게든 재활을 해서 일어나려 했지만 병원에 데려다 주기는커녕 하루 한 끼만 주면서 날 협박했다. 재산을 내놓으라면서 말이야.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주 나를 가지고 놀았고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 할 것 같아서 내가 이 녀석들한테 내 장례식을 열라고 했다. 장례식을 열면 부조금이 있으니 그 많은 돈으로 빚을 갚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흔쾌히 계획을 짜는 게 아니겠니? 그리고 승희 네가 올 줄 알았다. 내가 죽었다면 나한테 미안해서라도 생전에 머문 이 집에 올 것 같았는데 정말 이렇게 와줬어. 그리고 자네가 매번 음식을 해주는 건 알고 있었네. 아직 그 음식들을 못 먹어봤지만 냄새로 맡았는데 정말 맛있을 것 같았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못 알아보다니 정말 미안했네. 그 많은 음식들을 한 입도 안 주고 자기들 입에만 들어가기 바빴지. 나한테 주려고도 안 했어. 당장 내 장례식장으로 가자. 모든 걸 다 밝히고 죗값을 물을 거야. 회사를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어쩌겠니? 아빠는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제일 정신이 또렷하시다고 했어요. 하지만 장례식장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아빠의 건강이 먼저라는 생각을 했고 행여나 아빠의 행방을 오빠가 알면 안 됐기 때문에 인천에 있는 병원을 가서 몸 상태를 검사했어요. 아빠는 영양실조와 마비 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정도라는 검사 결과를 받았고 크게 지병이 있거나 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새벽이 돼서야 아빠를 가게로 모셨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음식을 만들었고 아빠는 가게 오픈날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4년 만에 드시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며 떨리는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는 모습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아빠의 모습을 보자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숟가락으로 음식을 떠서 아빠의 입에 넣어주었고 아빠는 맛있다면서 눈물과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날의 일을 다시 한번 사과하셨어요. 아빠의 발인 날이 됐고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아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예상했던 대로 기겁을 했고
밤을 꼴딱 샌 오빠 내외는 비몽사몽 아빠를 발견하고 꿈을 꾸는 건지 연신 눈을 비벼대며 서로 번갈아가며 바라볼 뿐 쉽게 아빠 곁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리는 삽시간에 퍼졌고 다른 장례식장 안에 있는 문상객들까지 아빠의 장례식장에 모였어요. 장례식장 안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에 비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왜 벙어리가 되셨을까? 나랑 아빠를 이간질시키고 아빠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빚을 지고 압류까지 당하게 했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애를 가질 수 있을까? 오빠는 아빠를 위하면 뭐든 했잖아. 항상 아빠만 생각했던 사람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변해버린 건데? 평생을 일군 회사를 한순간에 말아먹어서 속이 시원하니? 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어? 아빠 덕분에 누릴 거 다 누리고 남들 부럽지 않게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게 그렇게 부족했어? 언니도 그래요. 오빠가 이렇게까지 갔으면 언니라도 말렸어야죠. 같이 합세해서 좋다구나 한 결과가 이거네요. 모든 게 들통났으니 이제 거리에 나앉게 생겼네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부조금으로 빚만 갚으면 다 해결될 일이었어요. 아버지 말대로 하려다 이 꼴이 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 탓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에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말 잘 들은 죄밖에 없다고요. 아버님이 저희들을 시키셔서 장례식장 열자면서요. 그래서 한 건데 이제 와서 아버님만 이렇게 빠지신다는 건 정말 너무하세요. 그동안 못해드리긴 했지만 그게 다 회사 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회사는 살려놓고 봐야지 않겠어요? 가정주부도 아니고 삼시세끼 어떻게 아버님 밥만 챙겨드려요. 하루빨리 회사 원상복구 해놓고 아버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믿어주세요. 이번 일 한 번만 눈 딱 감고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을게요. 승권 씨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게는 못하겠다. 너희 부부가 나한테 한 짓이 너무나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어. 힘이 없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니? 너희들을 절대 용서 못한다. 곧 경찰들이 올 거고 죗값 달게 받거라.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내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 장례식장에 미리 와줘서 고마운데 이렇게 눈뜨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여긴 장례식장이라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모두들 여기 보시면 내 예비 사위와 딸이 있습니다. 4년 전 못해줬던 결혼 허락을 오늘 하겠습니다.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 말고 이 자리에서 내 딸과 사위를 축하해 주세요. 오늘은 이 두 사람이 만인들 앞에 부부가 되는 날입니다. 아빠는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결혼 허락을 큰 소리로 외치셨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악수를 청하며 축하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장례식장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부부를 위해 악수를 청하러 왔고 정말 특별한 결혼식을 아빠에게 선물 받았어요. 부조금은 축의금으로 둔갑이 됐고 꽉 찬 장례식장에서 유일하게 오늘 발인을 준비 중이었던 아빠의 장례식은 제일 왁자지껄 시끄러웠습니다. 남편과 얼떨결에 문상객들의 축하를 받았고 누군가 술에 취해 소주 뚜껑에 달린 초록색 철을 보여주며 이걸로 반지를 하라며 건네줬어요. 문상객들은 모두들 환호했고 남편과 저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서 남편은 소주 뚜껑을 돌려서 떼었고 초록색 철을 가지고 원을 만들어
제 손에 끼워줬습니다. 세상에서 잊지 못할 황당한 결혼식의 주인공이 된 기분은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아빠는 이런 모습을 휠체어에 앉아서 흐뭇하게 보셨고, 마지못해 오빠 내외도 축하의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자 문득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씁쓸한 기분이 들었어요. 서로 사이좋은 남매가 되자면서 우리 가족이 재벌되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던 철없던 오빠의 말이 떠오르자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꿈 많은 오빠는 어디로 가고 제 앞에 입이 반쯤 나와 삐딱하게 쭈그려 앉아있는 오빠가 보이네요. 오빠 내외는 법의 심판을 받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더 이상 아빠가 돌볼 수 없어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유지하는 것에 만족을 했고 남은 재산은 남편의 가게에 투자하셨습니다. 남편의 레스토랑은 단골층도 많이 생겼고 가끔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복장을 갖춰 입고 주방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빠는 당장 앞치마를 벗으라고 야단치시지만 제가 요리를 대접하면 항상 빈 그릇으로 화답을 해주세요. 아빠는 저희 부부와 함께 살고 계시고 두 다리는 재활 치료를 하면서 서서히 좋아지셨고 감사하게도 지팡이를 짚고 방 안에서 화장실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많이 호전됐습니다. 아빠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돌보려고 해요. 문득 손님이 텅 빈 가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것이 인생의 정답이고 어느 인생이 답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의 인생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빠의 인생이 잘못됐고 제 인생이 옳았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인생들이 각자의 인생의 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의 인생에 만족하시는 인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